자,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일단 미국 쪽의 조종이 이 전체 시장의 조종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 쪽의 조종이 과연 뭐 문제가 있는 조종의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12월 기준에 다우지수가 6%의 낙폭이 형성이 돼 버렸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동안 동반적인 강세를 띄지도 못했던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국내 증시 이제 충격 속에 당연히 지수 관련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현대차까지의 낙폭에 코스피 지수가 2%에 가까운 1.95,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조금 줄였어요. 1.89 낙폭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니케이도 뭐 0.8, 그리고 호주도 1.7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다르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일단 어찌됐든 500개의 우량 종목을 설정해서 들여다보는 S&P 500 지수 기준의 흐름도 고점 대비 3.73%가 밀려 있고, 그리고 나스닥 쪽의 흐름도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4%까지 미끄러져 있어요. 나스닥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를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기술주의 흐름이 시장에서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금리를 어떻게 해요? 금리를 급격히 인하해 줘야 바이오 또 기술주 성장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급격히 인하해 줘야. 근데 그건 완전히 반대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금리를 급격히 인하할 정도로 지표가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직격탄을 맞는 거는 누구다? 성장주다. 직격탄을 맞는 거는 성장주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서는 금리를 급격히 내리면 안 된다. 지금 파월 의장이 매파성 발언을 했다. 내년에는 금리를 더 촘촘히 들여다보고 많이 내리면 점도표 기준에서 이제 두 번을 인하할 수 있는 25bp씩 50bp 정도, 0.5%포인트를 인하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파적인 성향의 기준에 흐름으로 완전히 또 바뀐다. 이렇게 이제 시장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자세히 놓고 보시면 이런 기준이 돼요. 2000년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의 기준에서 이렇게 시장은 흘러가 있었죠. 요 기준.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차례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17차례, 25bp씩. 이때 매일매일 나오는 내용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렇게 나왔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이 맞을까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금리를 인상할 만큼 경기가 급격히 개선돼 있다. 이미 바닥금리에서 경기는 개선돼 있었다. 개선돼 있다. 뭐 이 내용이에요. 9.11 테러가 발생이 되고 바닥금리 3%에서 한 단계 더 낮춰서 1% 금리까지 내려놨단 말이죠. 1% 금리까지 이제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 정도의 금리면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기를 급격히 되살릴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경기가 지표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가 개선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지표도 당연히 좋아지고 지표가 좋으니까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오겠죠. 좋은 쪽은 경기가 좋은 쪽은 돈을 많이 쓰고 싶을 거고, 응? 그 업종에 편승하지 못한 쪽, 뭐 네이버, 카카오, 특히 이제 네이버 상장됐을 때 과연 네이버가 지금 오늘날에 21년도에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슈팅이 나올까 상상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업종에 있는 쪽은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쪽은 경기가 어렵다고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다고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 지수는 시장 지수는 우리나라도 좀 6개월째 이제 하락입니다만 저점을 깨진 않아요 사실은. 또 글로벌 증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일리고 그만큼 지표가 좋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체감 온도는 나쁠지 몰라도. 그러니까 빠르게 좋은 업종군에 따라 붙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서 21년부터 해서는 특히 23년부터 해서는 또 22년 11월 말 챗GPT 오픈된 이후부터 해서는 AI 관련주들이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0위 안에 9종목이 들어와 있죠. 오늘 글로벌 시장 지금 원고 작업하신 분은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제 시장이 급락이 나와서 순위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좀 캡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온도를 좀 올렸나요? 만약에 온도 좀 많이 올렸으면 좀 내리든 끄든 이쪽에 저는 문 닫고 있어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화끈거려서 온도가. 그래서 요 당시 기준에는 조선주들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물동량의 증가 뭐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17번의 금리를 올릴 때 그러니까 2년하고 한 번 더 올린 거예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린 거고 그 흐름 속에서 시장은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갑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아니라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 지수가 내리는 날도 있고 오르는 날도 있었어요. 근데 오르는 날은 경기가 좋네 이러고 내리는 날은 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헛소리들 하고 앉아있고 그럼 금리를 안 올릴 만큼 지표가 악화돼야 된다는 얘기야? 기본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리를 지금의 시점에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급격히 내려달라? 이건 아시다시피 리먼 터지고 그 이전에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터진 거잖아요. 그죠? 그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경기가 급격히 침체가 됐죠. 둔화가 아니라 침체가 됐죠. 금융 시스템의 붕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급격히 금리 인하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는데 다 죽었지 뭘 어떻게 돼요. 그래서 1%도 안 된다 이제는 더 내려야 된다. 제로금리. 제로금리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버네키 회장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할 정도의 유동성의 공급.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요. 요 고점 예를 들면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가 이탈되고 900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돌립니다. 900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응? 900까지 동반절 폭락이야. 뭔 헛소리들이야. 그러고 나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수 유동성의 공급 때문에 지수가 신고가가 나오죠. 신고가 나온 게 이때 고점, 나스닥이든 어디든 이때 고점을 넘긴 게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넘겼어요. 2011년도에 넘겼고 그다음 글로벌 시장은 2013년도에 넘깁니다. 그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넘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이때가 언제예요? 2015년 12월입니다.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그렇게 해서 2015년 12월에 9년 6개월 만에 올린 거예요. 마지막 금리 인상 대비 9년 6개월. 2016년 6월에 금리를 올렸거든요.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시기로 잡으면 2007년도 9월에 금리를 인하했어요. 2007년 9월. 그때까지 이제 레일리가 나왔죠. 시장은 요 고금리에서 레일리가 나왔던 거고. 그렇게 해서 요때도 슈팅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18년부터 해서 이제 좀 조정을 깊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간 선거 기준 그 시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또 이겨야 되니까 돈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라라고 악을 썼단 말이야. 파월러 내가 지정해서 자리에 앉혀놨는데 말 안 들어? 어? 금리 낮춰. 뭐 이렇게. 근데 결국은 이제 뭐 12월 달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마지막 금리 인상하고 이제 그 이후에 19년도에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2018년부터 좀 시장은 조정이 나오기도 시작합니다. 뭐 경기도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금리를 이렇게 급격히 낮추면 어떻게 돼? 이게 뭐 때문에 낮춘 거예요? 이러고 낮추다가 급격히 낮춘 거? 이건 뭡니까? 코로나19죠. 시장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죠. 시장 박살났죠. 뭐 폭등했나 코로나19 때. 제로 금리로 도달된 이후의 부양책이라는 효과 때문에 V자형 패턴의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시면 21년도에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리잖아요. 왜? 대통령 취임이 있었기 때문에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에 자금을 뿌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금리를 올릴 수 있어요? 돈을 뿌리는데 어떻게 금리를 올리냐고. 금리를 올릴 정도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그러면 돈을 못 뿌리게 막아야 되잖아. 근데 당선인이 돈을 뿌리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결론적으로 돈 2조 달러를 뿌리고 금리는 못 올리고 그러면서 CPI, PPI 지금 얼마야? 3% 미만이죠. CPI, PPI가 얼마까지 갔어? 8%, 10% 갔잖아. 개풀이나 지금 뭐 3% 이하짜리의 CPI, PPI를 가지고 뭐 조금 올랐네 내렸네. 그거 지표 볼 필요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CPI, PPI가 8%, 10%갈 동안에 시장은 어떻게 했어요? 21년 11월까지 나스닥은 사상 최대 신고가. 또 S&P 500 지수 다우지수는 22년도 1월까지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리고 나서 22년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22년도 3월부터. 22년 3월부터 금리를 올려서 23년 7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했죠. 23년 7월에. 22년 3월부터 22년 7월까지 가파른 금리 인상, 마지막 금리 인상.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무너졌나요? 아니야.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바로 슈팅 그리고 22년 7월 23년 7월 요 고점 금리 정점 그 이후에 시장 어때요? 랠리죠. 지금의 위치에서도 랠리죠. 고금리 속에서의 랠리죠. 뭐 미국장 잠깐 빠졌다고 이게 빠진 흐름입니까 이게? 예? 이게 빠진 거야? 다우지수만 좀 업종 대표주들 모아놓고 주가 평균 방식으로 진행되는 다우지수만 좀 많이 미끄러진 거고. 그리고 니케이 지수도 뭐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건 그 이전에 받은 거고 멀쩡하죠. 어? 그리고 독일도 멀쩡하죠. 이들의 지수가 대만의 그 가권 지수까지 이들의 지수가 대부분이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3,300을 다 넘기고 3,300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해서 21년, 22년 그 고점이잖아요. 그걸 다 넘기고 지금 글로벌 시장은 다 4,000포인트 이상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못 가고 있을 뿐이고 고점에서 눌렸을 뿐이지. 다만 이제 우리랑 비슷한 케이스가 프랑스 까크. 프랑스 까크가 지금 21년도 고점 수준 거기서 맴돌죠. 왜 그래요? 슈팅 나오다가 우리랑 똑같이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치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정책이 불안전하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경기가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 흐름 속에서 메이저의 수요가 확장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잡힌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일단 어쨌든 그 글로벌 시장은 멀쩡한데 국내 증시만 유독 문제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프랑스 까크처럼 정정불안의 흐름이 22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돼 왔던 거고 이제 끝자락에서 이제 터진 거죠. 제일 큰 게 터진 거죠. 이보다 더 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제일 큰 게 터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엄, 뭐 탄핵이 뭐 세 번째니까.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는 뭐 중국 상해 지수나 또 홍콩 지수를 10시 반 넘어서 보는 자체는 그거는 완전히 정신 나간 친구들의 말 같지도 않은 시황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뭐 케이블 경제 TV 보면은 뭐 10시 반이면 다 나오잖아요. 뭐 지금 중국이 항생이 연동조차가 없는 애들을 무슨 얘네를 왜 봐? 글로벌 시장 하다못해 대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전혀
전혀 영향력 없는 지수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 아까 금리의 기준에 S&P 500 지수가 진짜 그렇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응? 로그 차트로 보셔도 되고 일반 차트로 보셔도 되는데 잘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뭐 더 멀리 볼까요? 더 멀리 봐야 되겠는데 그죠? 2020년 그렇게 해서 2024년 이렇게 보시면 2020년부터의 차트인데요. 2004년도에 금리를 올리던 시점 이거 로그 차트로 볼게요. 로그 차트로. 그래 이제 퍼센테이지의 효과 부분을 보실 수 있으니까 대략적인 기준을 잡습니다. 경기가 좋아졌으니 바닥에서 지수가 올라왔겠죠. 그렇게 해서 2006년 6월 달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저게 1%에서 5.25까지 올린 거예요. 17차례. 말씀드렸죠. 지금의 기준처럼 금리를 빠르게 안 내린대요. 그런 헛소리 하는 거랑 똑같이 이 당시에도 아까 보셨잖아요. 금리를 17번 올리는데 매일매일 하는 얘기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헛소리들을 했단 말이에요. 오르는 날도 있었고 빠지는 날도 있었어요. 17번 올릴 때 예를 들면 절반은 올랐고 절반은 빠졌어. 전체 추이는 강세였고. 근데 맨 하는 얘기가 금리 인상하고 지수가 눌리면 또 혹은 금리 인상 이전에 지표가 좋아서 움직일 때 조정을 일부 받으면 금리 인상이 오르고 말이 되냐고. 응?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의 금리 인상은 언제라 그랬어요? 12월. 2015년 12월 금리 인상 직전에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좀 뭐 조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좀 조정이 있었어요. 2018년 마지막 금리 인상 전에.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8년 뭐 12월 기준에 이 정도의 흐름? 요게 금리 인상 시기예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그러니까 제로 금리를 형성해 주고 유동성까지 뿌려주고 당연히 지표가 좋겠죠. 그 당연히 좋은 지표 속에서 시장의 지수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 정도로. 근데 금리를 안 올려? 당연히 올려야지. 그래서 9년 6개월 만에 금리 올릴 때 무너졌나요? 안 무너져요. 오히려 조정받은 거는 코로나19 금리 급격히 낮출 때, 내릴 때. 2019년부터의 기준에. 그리고 나서 펀더멘털적인 훼손이 아닌 또 금융시장의 붕괴가 아닌 시스템 붕괴가 아닌 뭐 일시적이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코로나19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태 속에서 일시적일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어찌됐든 그 흐름이 코로나19 때 그 충격에 부양책이 나왔고 그리고 그것을 감싸 안고 일단 잘 돌렸고 V자형으로 돌렸죠. 응? 그죠? V자형으로 돌렸잖아요. 이건 이제 시스템적인 붕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제 금리를 제로 금리로 형성을 했고 21년도에 출구 전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었어요. 근데 대선이 있었고 21년도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약속했던 부양책을 2조 달러를 뿌리죠. 2조 달러를 뿌리는데 안 돼요. 긴축해야 돼요. 돈 뿌리지 마세요. 그럴 수 있나요? 그래 CPI, PPI가 8에서 12% 지금 뭐라 그래? CPI, PPI를 3% 이하인데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나 금리나 그러니까 금리, 환율 이런 거는 한 번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한 번만. 응? 단 한 번만. 그래서 올리지 못했던 금리를 언제 올립니까? 22년 3월부터 올려요. 요자락에서. 22년 3월. 올리는 그 시점 이후에 우리나라는 디커플링 상황이 돼 있었으니까 디커플링이 아니라 이제 이격이 크게 발생되고 정정 불안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다 보니 근데 얘네들은 지금 22년부터 23년 7월까지 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 밀리나요? 22년 3월부터 23년 7월 실질 금리 인상할 때 이건 오버슈팅이잖아. 뭐 말 같지도 않은 오버슈팅이 나온 거 아니에요. 뭐 경기가 좋아서 오버슈팅 뭐 괜찮은데 CPI, PPI가 8에서 10까지 넘어갔는데도 아랑한 것 없이 그거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의 기준. 그러고 나서 지금 금리 동결의 마지막 점진적인 인하죠. 응? 그것도 선거 때. 응?
선거 때 기준.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사실상. 응?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급격한 금리 인하 시기가 2007년 9월에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제로 금리로 내릴 때. 내리는 과정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급격한 금리 인하, 급격한 경기도나 급격한 침체. 응?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는 언제예요?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으니까 저 빨간 박스. 금리를 내린 게 언제? 2019년부터 금리를 내리는데 코로나19 터지면서 그러니까 점진적인 인하는 그나마도 시장 충격을 제한적으로 줄 수 있어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금리를 어떻게 해요? 제한적으로 지금 인하하고 있잖아요. 9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조정의 기준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이런 꼬라지가 나는 거야. 이런 흐름이. 금리를 급격히 인하할 정도로 코로나19 정도의 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흐름.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은 두 번 다시 그 정신 나간 친구들, 그 얼빵한 친구들의 이런 해석 부분을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금리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응? 금리는 이거 하나로 끝나면 더 이상의 금리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응? 그렇잖아요. 이거 뭐 교육 자료에다 넣을까? 매번 여기다 넣어놓고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까먹어서 응? 기술적 분석 여기다가 아예 금리 써놔야겠다. 응? 그래 안 그래요? 두 번째 기준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 로고 차트를 빼고 나서 이제 그 차트를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그냥 빠르게 설명하지 않고 그림만 그리면 밋밋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퍼센테이지 차트이기 때문에 밑바닥에 있는 흐름에 대해서는 뭐 별로 변동이 없었네라는 이제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요 조점을 가리는 거예요. 일부러 이래저래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그래서 뭐 요렇게 금리 인상기에 왜 빠지나요? 12월까지 마지막 금리 인상인데 이제 더 이상은 인상을 안 한다. 뭐 이런 기준이었으니까. 그리고 요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 7월 23년 7월까지의 기준.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기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하의 기준에서 급격한 금리 인하 죽는 거예요 다. 그 리먼, 서프라임 리먼. 그리고 이 19년부터 금리 인하 시기에 이렇게 제한적 금리 인하는 그나마도 추가적인 강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경기가 여전히 좋다의 해석에. 근데 급격한 금리 인하는 죽을 수 있다. 농담해라. 금리 인하 언제 했어요? 9월부터 했잖아. 이번에 그죠? 이 슈팅이 나온 것이 결론은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지표가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날아가고 위험자산 그리고 나머지 IT를 중점으로 해서 성장주들이 날아가고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이 금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제 머릿속에는 그러면 바이오 쪽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들을 한번 놓고 보시자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시가총액 어찌됐건 상위 최상에 올라와 있는 쪽이 사우디 아람코 빼면은 전부 AI를 설정을 해서 놓고 보는 쪽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기술주 성장주가 엔비디아, 애플이 언제까지 날아갈 것이냐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기 전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 방은 미국 주식 안 하나요? 이 정도 리딩 해드리면 스스로 하셔도 뭐 전혀, 응? 그죠?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미국 쪽의 종목군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죠. 월봉 기준에서입니다. 최근 내에 2025년,
15년 12월부터 이렇게 보시면 타이완 뭐 TSMC 같은 경우 뭐 시가총액 1위부터 봅니다. 로고 차트로 봅니다. 애플. 뭐 이번에 뭐 비이성적으로 폭등 나온 거 있어요? 솔직히 상승률의 기준에서 없죠. 상승률의 기준에서 자 얘만 그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얘만 무슨 말이냐면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엔비디아까지만 기준 잡아 드릴게요. 2015년 12월에 금리 올리고 나서 2018년까지 금리 올릴 때 12월까지 올렸어요. 사실은 여기까지거든. 고점에서 이제 마지막 금리 올릴 때 더 이상 금리 올리지 마. 더 올려도 되는데 올리지 말라고 악을 쓰니까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아니 금리를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좋은데 왜 못 올리게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일시적인 충격의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의 기준 2019년 이후에 이제 간헐적인 금리 인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 죄송합니다. 금리 인하. 그러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19 충격이 더더욱 컸었지만은 이들의 흐름은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어요. 퍼센테이지 흐름으로 놓고 볼 때. 그리고 경기를 제로금리로 확 내려주니까 지표가 악화된 게 아닌데 사실 지표가 악화된 건 제한적이잖아요. 뭐 후반영되는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 시국에 경기가 둔화된 부분도 있지만 금융 시스템의 붕괴처럼 회사들이 파산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제로금리로 급격히 낮추고 부양책을 내놨기 때문에 빠르게 되돌리고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한 시기가 언제예요? 22년 3월부터입니다. 요자락. 여기서부터 23년 7월까지 금리를 인상했어요. 문제가 있나요?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가? 속단 표현 죽어 내려가야 되잖아. 아니잖아. 그리고 오히려 오버슈팅이 나와요. 이거 별로 안 오른 것 같죠? 안 오른 것 같잖아. 이거를 로그 차트가 아닌 그냥 차트로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이게 엔비디아를 그러니까 로그 차트로 보는 이유는 더 강력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은 최근 내 24년도에 오른 게 개뿔 뭐가 있어 시각적으로 볼 때 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런 케이스가 돼요. 엔비디아 시가총액 2위인데 얘가 주당 순이익이 10센트에서 80센트로 늘어났는데 주당 순이익 10센트가 23년 5월입니다. 그때가 시가총액 1조 달러예요. 23년 작년 1월에는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0위 안에도 못 들어왔어요. 근데 엔비디아 보시면 로그 차트로 보시면 얘는 완전히 로그 차트로 봐야 돼. 이렇게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로그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오유 밑에 있는 게 확 치고 올라오죠. 16년부터 18년까지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잖아요. 이때 뭐예요? 비트코인 지금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누가 돼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좀 문을 열어주는 그런 정책 전략의 기준이었잖아요. 그때 CPU의 증가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주에 폭등 내려가는 거예요. 인상 시기에. 그리고 제한적 금리 인하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인 제로금리. 그때는 오히려 땡큐라는 거죠.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서. 얘는 뭐 조정도 안 받고 날아간 거야. 그죠? 그 21년도 이제 고점 찍고 나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계속 돈을 푸니까 돈 푸니까 누가 가? 성장주가 가지. CPI, PPI,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난리가 나 있는데 아니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3%가 안 된다니까. 근데 8%, 10%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돼서 슈팅이 나오는 흐름이니까 성장주가 날아가는 거죠. 23년도에 금리 23년 3월부터 7월 22년 3월부터 7월까지 금리 인상하던 시기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은 부분은 있어요. 이렇게 얘는 애플과는 다르게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요 슈팅 범위가 있으니까 어쨌든 좀 과도하게 많이 미끄러졌는데 정확히 22년 11월부터 해서는 챗 GPT 그렇게 해서 오픈 AI 무료 그게 요게 11월이 그래서 3월부터 요 라인 정도에서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서 인상하기 시작해서 23년 7월 여기까지 인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인상 고금리 시기에 어떻게 날아갈 수 있냐고. 지금 얘기하는 뭐 조달 금리가 어때요 저쩌요. 24년도 초에 메타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라기보다는 메타의 조정이 하루에 17%씩 나왔을 때 왜?
AI에 집중한다고 그래서. 그럼 그때 기준에 엔비디아의 흐름이 조정을 받았나요? 안 받았잖아요. 근데 1월 달에 뭔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엄청난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 상승률 100%가 넘어요. 하이닉스가 80% 올랐거든요. 올해 들어서 얘가 지금 172%, 100%가 200% 올라갔네. 200%가 넘게 올라서 올해만. 근데 24년 1월에 기억 안 나시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24년 1월, 2월, 3월 이때 4월까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IT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기사가. 무슨 말이냐면은 금리를 인하해야 조달 금리가 낮아서 성장주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편하게 듣지 마시고 윤정두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응? 녹화 방송 다시 보시면서 이거는 전설로 남을 거예요. 농담에. 금리에 대한 얘기를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없어요. 같이 방송하는 친구들은 아예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뭐 경제학 박사님들, 뭐 교수님들 얘기를 해도 주식시장 요 순환성의 흐름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또 전공 분야가 조금씩 다르시고 모르시더라고. 아니 금리를 내려야지 성장주가 아니 얘네가 지금 고금리에서 갔지 저금리에서 갔냐고. 다 고금리에서 간 거예요 이거 지금 성장주. 채권 가격이 어떻게 내려가지. 결론적으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다 이런 이제 초강세 흐름이 전부 IT 기준에서 나온 거고 테슬라는 잽도 안 되고 얘는 이제 막 21년도 고점을 넘긴 수준뿐이 안 돼요. 어? 남들은 뭐 지금 21년 고점만 넘겼어? 어마어마하지. 예? 그래서 테슬라의 기준이 주도력을 가지고 가기에는 이거는 뭐 이슈범이잖아요. 주도력을 갖고 가기에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장 대비 강세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이죠. 음? 요 영상은 이제 KB금융의 대처를 해서 기준을 잡아드릴 건데 국내 증시의 기준에 있어서도 뭐 삼성전자가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인데 그런 내용을 뭐라고 표현해드렸어요. 정정불안에 대한 부분이다.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역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수급이 빠져나간 거는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각도에서 실적이 좋은 기점에 피크아웃이 아닌 위치에서 그래서 집어 던지는 매도의 기준에 이런 하락 각도가 형성됐다. 근데 펀더멘탈적으로는 삼성전자 문제가 없더라. 실질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격이 발생돼 있는 22년부터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누가 볼 때, 뭐 외국계에서 볼 때. 그게 이제 일단락 됐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음모론은 뭐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느냐부터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뭐 7월부터 나왔다는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죠. 그 희한하게 7월부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뺐어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모론. 맞다 틀리다 얘기가 아니라 7월부터 준비를 했네. 또 뭐 미국에서는 알고 있었네. 도청을 했네. 뭐 어쩌고저쩌고. 응? 결론적으로 이제 그 영상 이거 링크 계속 갖고 계시면 되죠. 요 요거 하나면 금리는 끝나니까.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국내 증시의 기준인데 뭐 2000년 이후에 물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환율 영향 때문에 오히려 이 당시에는 우리 쳐다도 안 봤어요. 2003년 이후에 2004년부터 해서. 왜냐하면 2004년도에 이 삼성전자가 환율이 900원이 깨집니다. 900원이 깨지면서 수출주는 30년 만에 업황 호조세인 조선주 이외에는 수출주가 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수익률은요, 삼성전자의 이 랠리 수익률은요, 시장 변동률 수준뿐이 안 되고요. 또 금리 정점 찍고 슈팅이 나올 때 못 가죠. 환율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환율의 영향. 그 이후에 이제 요 15년도 이후의 흐름에서는 12월까지 금리를 인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자락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죠. 그렇게 되면서 올리던 금리가 멈춰져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일부 내리는 제한적 금리 인하에서는 문제 없었고 요 코로나19 때도 이때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된 거예요. 왜요? 15년도 12월부터 해서 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엔비디아 날라갔잖아요. 그때 CPU 지금처럼 GPU가 아니라 CPU 채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이슈 범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슈팅 범위가 반도체의 수급 논리에 의해서 나왔고 그리고 코로나19 때에 뭐 저점 형성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글로벌 시장하고 디커플링 상황이 형성이 돼버린 거죠. 다들 AI 기반의 종목군들이 사상 최대 신고가에 동일한 시가총액 규모를 형성하고 있던 뭐 TSMC가 물론 GPU에 장악력이 있어서 슈팅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쪽이 225위 정도 시가총액 순위에서 지금 7위까지 올랐었거든요. 8위까지. 근데 삼성전자는 뭐 지금 오히려 25위가 아니라 뭐 30위 이하로 좀 밀려내려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실질적인 금리 인상의 수혜주, 그러니까 고금리 수혜주죠. 금리 지금 인하하고 있으니까 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고금리의 수혜주는 KB금융입니다. 사실상 KB금융 이렇게 놓고 보시면 2015년 이후가 되겠죠. 2015년 이후. 그래서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인상합니다. 처음에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 금리 인상 시기에 폭발적인 시세. 그리고 이제 18년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제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논조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이렇게 12월 금리 인상 마지막 시점까지 기준에 고점 대비 조정까지도 연출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제 금리 인하 시기의 동반적인 약세 그리고 21년도에 이제 전체 글로벌 시장 오버슈팅 그리고 22년 3월부터 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죠. 그래서 앞전에 미리 이제 탄력이 있었던 부분, 그 부분에 뭐 조정이었는지 어찌됐든 이런 조정이 있다가 결국은 22년 이제 3월 이후 기준에 23년 7월 때까지 금리를 올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여간에 우리나라는 하여간에 디커플링 상태였잖아요. 이격이 크게 발생돼 있는. 그래서 마지막 자락에도 이걸 밸류어 프로그램이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는 자체.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 금융지주사는요, IMF 때 다 외국계로 다 거의 지분이 다 뺏겨진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사는 솔직히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경기가 좋든 말든 솔직히. 그래서 그 기준에 금융지주사는 배당도 많이 합니다. 왜? 대주주들 외국계에서 지들이 배당 받고 나가야 되거든. 자금 계속 빼내야 되잖아. 배당 잔치를 지속하고 있는데 무슨 뭔 소리 하고 있어. 밸류 프로는 개뿔이나. 배당 잔치 자사주 매입 항상 하고 있던 건데 무슨 지금에 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인 저 흐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그 계엄 시국에 가장 뭐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 종목군의 기준에 금융지주사들이 밸류 프로그램 훼손될까봐 그 시스템 부분이 훼손될까봐 뭐 우려돼서 뭐 아니지. 대외 신인도의 하락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감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나왔죠. 수급도 꼬이면서. 그래서 요 흐름이 금리 인상 시기에 그러니까 뭐 앞부분에 이미 금리 인상하기도 전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융지주사들도 움직임 나왔고 그리고 실질 금리 인상 시기에 얘가 뭐 크게 뭐 문제되거나 하지 않죠.
그리고 고금리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고금리 시대에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금융 지주사는. 음? 그리고 저 고금리 시대에 날아갔지 고금리 이전에 날아간 게 아니잖아. 그래서 12월, 11월, 11월, 9월부터 금리를 인하했죠. 근데 공격적인 인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제 비컨 나올 때 기준에 요거점에서 여기까지가 작지 않은 조정이었어요. 큰 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번 기준에서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지금 뭐 레임덕이 뭐 단계별로 온 게 아니라 그냥 레임덕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 정책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에 금융지주사들이 다 추풍나게 무너져 내렸는데 올해 더블 올해 100% 올라오고 조정폭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변동이 그렇게 뭐 크지 않은 월 단위 변동이 크지 않은 종목이 한 방에 이렇게 이제 또 눌려 내려오다 보니 그게 뭐 쉽지는 않은 거죠. 불편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얘도 이제 사실은 이 뭐 로그 차트로 조금 전에 잘랐습니다만 로그 차트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요 금리 인하 시기 이렇게 다시금 그려놓을게요. 4월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고점에서 한번 찍혀 눌린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준에 바로 연동이 되죠. 얘는 바로 연동이 됩니다. 금리 인하 기준에. 그렇게 해서 뭐 코로나19 시국도 있었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밀렸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뭐 저점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깨지 않았던 그 흐름 대비해서 그리고 15년도 기준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18년까지의 기준에 그리고 요번 3월부터 해서 금리 인상 급격한 인상 시기에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서 고금리의 슈팅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우선순위가 지금 금리를 이번에 내렸지만 결국 내년에 50bp 정도까지만 내릴 거다.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이견이 있느냐? 전혀 없죠. 왜냐하면 당선인이 바로 이제 돈을 뿌릴 거니까 취임하고 돈을 뿌릴 거 아니에요. 돈을 뿌리는데 금리를 인하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뿌리고 인플레이션이 가팔라지고 그러면 오히려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인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 선거 지금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돈을 또 뿌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내리라는 압박을 단행하는 거죠. 그럼 우선순위로는 무조건 금융지주사 KB금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영상은 금리에 대한 해석이고 그리고 KB금융에 대한 수급이 개선되면 수급이 좀 꼬여서 불편해서 우리가 조금 한 템포 뒤에서 놓고 보고 있는 기준이 되는 건데 수급이 조금만 안정화되면 수급이 불편해진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대외 신인도에 대한 하락에 대한 우려감, 대외 신인도 하락,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나 아니면 이제 금리 환율, 외환, 원화 가치의 훼손 범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 훼손이 계엄 당시에 1,440원까지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그 위여도 상관없고 그걸 보면서 야 장난치나? 공포감은 앞서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가지고 위축될 이유가 전혀 없구나. 라고 이제 뭐 스스로도 생각을 했고 나머지 기준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환율 부분도 간단하게만 그냥 놓고 보시면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문제가 되느냐 외환위기 때부터 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런 가파른 각도에 아니 우리의 잘못이냐고 우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건 동남아 외환 위기지. 우리나라 정부가 이 당시에 뭐 정치했던 분들이 이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였죠.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나? 돌아가셨죠.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 외환 잔고가 부족해서 IMF를 두들겨 맞았다는
헛소리들, 지금까지도 영화까지 찍고 그런 헛소리들, 외환 잔고가 부족해서 그랬나요? 그러면은 외환 잔고 세계 10위, 어? 뭐 11위도 아니고 10위 안에 들어오던 이 시점은 이건 뭐야? 외환 잔고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취약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자금이, 예? 지금 이제 10위 안에 지금 우리 외환 잔고 10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단기 자금도 못 갚아요, 그걸로. 단기 자금도. 그리고 통관사채 발행해서 계속 그 외환잔고가 달러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뭘로 갖고 있어요? 미국 채권 위주로 갖고 있죠. 응? 채권 위주로 다 갖고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리먼 터졌는데 우리나라가 저렇게 원화가 쓰레기가 돼버린 이유는 어디서든 돈을 인출해야 되는데, 어? 아니 유럽도 어려우니까 돈이 안 도니까 어디서든 돈을 빼서 손실을 보고라도 돈을 빼서 가져가야 되는데, 야 이거 한국에서 돈을 늦게 뺐다가는 얘네들 외환잔고 세계 10위군 뭐군, 필요 없어. 이거 돈이 달러가 없는 애들인데 어떻게, 그 막 돈을 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런 난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 정부의 잘못도 아니고 IMF 때도 마찬가지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가 동남아에서 터지고 나서 그 문제 때문에 동남아 박살나고 우리나라까지 박살나고 선진국은 멀쩡했어요. 선진국은 멀쩡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원화의 가치가 휴지가 되버린 거죠. 달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때 당시에 미국에서 우리가 몇 번 찾아가서 동맹국인데 살려줘라. 그래서 통화수합이라는 걸 단행한 겁니다. 통화수합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이 통화수합이라는 단어를 듣고 쓰기 시작한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했을 당시에 일본과의 통화수합을 하겠다. 결국 이제 불발됐지만 통화수합을 하겠다라고 하실 때가, 그때가 처음 온라인상에 통화수합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 당시의 기준입니다. 그러나서 이제 미국이 통화수합을 해주니까 일본이 엔화로 통화수합을 해주고 중국이 위안화로 통화수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이 모자르면 내가 엔화로 줄게, 내가 위안화로 줄게, 이렇게 된 거죠. 미국이 주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사실. 그리고 나서 좀 안정화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야 그까지 돈 필요 없어, 수합 안 해, 확 그냥 이렇게 하고 상환해 준 거야.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었는데 하여간 뭐 이 정도까지 표현도 아니었지만 통화 수합을 끝냈죠. 그리고 지금의 이 원화의 약세 부분은 이게 지금 가파른 속도인가요?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아니야. 이게 가팔라요? 탄핵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뭐 이런 하다못해 리먼 때 미국의 서프라임이 우리나라에 뭔 상관이냐, 솔직히 얘기하면.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가 되니까, 파생시장에서부터 붕괴가 되니까 문제가 된 거고. 그때보다도 멀쩡해. 응? 이거는 달러 인덱스의 강세에 의한 추이 강세인 거지. 응? 이게 뭐 문제가 되는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환율이 어쩌네, 예? 뭣도 모르는 것들이 공중파까지 나와가지고 무슨 철상? 아, 나 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아, 걔가 뭐를 알아? 금융을 알아? 뭘 알아? 그냥 기자분들이 훌륭하시고, 학력도 다 좋은데, 아, 걔가 뭘 알아? 아예 그냥 경영 박사님을 모셔다 얘기를 하든가. 뭐 만능이야. 무슨 뭐, 경제평론가라는 게 어딨어? 그건 뭐 만능이야. 응? 어느 날은 군사 전문가가 돼 있어. 어느 날은 막 환율. 지가 환율을 이렇게라도 그럼 표 하나라도 갖고 나와서 이때 이랬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든가. 이게 뭐가 문제가 돼? 응?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달러 인덱스 자체의 강세 때문에, 예? 전체 글로벌 시장의 화폐가 약세를 띄어요. 응? 근데 그 중에 엔화의 그 가치가 가장 크게 약세를 띄고요.
우리나라하고 파운드 유로화는 비슷한 엔화 대비해서는 절반 정도의 약세를 띠는 겁니다. 근데 뭐 어마어마한 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달러 인덱스의 기준이 높을 때가 이제 22년도에 115까지 올라왔잖아요. 100 이상 형성돼 있던 때가 그렇게 뭐 많지가 않아요, 사실. 100 이상 형성돼 있던 때가. 그죠? 이렇게 보시면 100 이상일 때 얼마나 있었어? 없잖아. 근데 지금 100 이상이란 말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그러니까 달러가 엄청 강하다는 얘기예요. 저 강한 것만큼 누구 대비 강한 거야? 엔화 대비 강한 거예요. 누구 대비 강한 거야? 엔화 대비. 그리고 엔화 대비 강세를 띠는 것 대비해서 유로화나 파운드와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강세는 절반 수준 정도. 달러 인덱스의 구성 요인이 유로화, 파운드와 엔화, 그리고 캐나다 달러, 그다음 스위스 프랑, 그다음에 덴마크인가 스웨덴인가 한국가 더 있어요. 네이버 뒤지면 나와요. 비중은 이제 GDP 비중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지금 바닥 대비해서 예를 들면 20년 이후에 34%의 절하가 됐죠. 원화의 절하. 1,100원만 주면 사던 거를 1,400원 주니까 절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20년 이후의 기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54%. 우리보다 조금 더 달러 대비 약세를 띠는 거예요. 100엔만 줘도 1달러를 샀는데 지금 162엔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1달러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굉장히 약세를 띈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이후에 저 고점 대비 하락률이 16%잖아요. 그러니까 유로화보다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약세를 띠는 거고 이해되세요? 절하율이 만만한 일본 엔에 대해서만 엄청난 강세를 띠는 거고 달러 인덱스가 유로화 대비해서는 16.13%, 엔화에 대비해서는 50% 이상, 원화에 대해서는 30%대. 파운드화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 있겠죠.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 거지 지금 시간도 없고. 영국의 파운드화 어디냐? 중국의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 의미 없으니까 여기 있네요. 영국의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도 20년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10.56이에요. 유독 엔화가 상상을 초월하게 50%대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엔화가. 그래서 그 부분이 엔화에 대한 달러 인덱스의 강세인 거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이제 요 흐름인 거고, 엔화와 원화의 차이도 뭐 엔화가 뭐 약세를 떼서 어쩌 아니야. 엔화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 뭐 그렇게까지 약세 아니에요. 21% 정도인데 뭐. 응? 그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2015년, 16년도 당시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원화는 2015년, 16년 당시에 또 17년 당시에 또 22년 뭐 요 정도 시점에 그러니까 뭐 엔화가 약세인 것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정을 잡아드리면 그러면 이제 금리에 대한 최우선 주는 금융지주사가 맞는데 이번에 그 계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그 문제점 때문에 국가 신용도의 우려감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면은 그 이제 던져진 수급 이후에 좀 12월 달에 이렇게 굉장히 큰 물량이 던져졌잖아요.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좀 보여져야 돼요. 이 매수의 규모는 크지는 않아요. 매도의 규모는. 왜냐하면 그 원체 이제 그 원체 외국인들 대주주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의미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시장이 좀 흉흉하다 보니 올해 들어서 이제 2024 01월 02일 올해 들어서 19일 것까지 이렇게 놓고 보시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현대차가 지금 1위고요. 그리고 KB금융이 시가총액이 요 수준이잖아요. 8위, 9위, 뭐 7위, 8위, 9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만큼의 수급이 들어와 있습니다. 월등한. 그러니까 뭐 결코 뭐 KB금융이 제한적인 그런 종목이 아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슈팅을
제대로 크게 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간에 뭐 KB금융의 기준에서 제대로 된 시각을 가져가고, 여기에 하나 더 보여지는 게 뭐예요? 현대차, 우리 비중 25%나 가지고 있는 현대차의 기준이 우리나라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 외국인 순매수도 역시 1위입니다. 현대로템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압축을 했지만 방산주들 이번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전혀 문제 없다라는 것도 메이저의 수급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쪽의 기준에 HLB라든가 알테오젠, 펩트론까지만 볼게요. HLB, HLB 한번 봐보세요. 이 거짓말쟁이들 얘기를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정신 나간 애들 아니에요. 금리 인하의 기대감 때문에 얘가 올라갔다고? 아니, 제로 금리 하고 있을 때는 폭등이 나오든가. 언제까지 제로 금리예요? 22년 3월까지가 제로 금리입니다. 22년 3월까지가 제로 금리인데 제로 금리 때 폭등이 나오든가. 제로 금리 때 폭등이 나오든가. 제로 금리 때 폭등 안 나왔잖아, 그죠? 응? 제로 금리의 시점이 언제까지예요? 22년 3월 이전. 여기가 다 제로 금리입니다. 코로나19 때도 얘는 별 움직임도 없었어. 응? 희한한 애야. 그 전환 물량 해먹을 때나 뭐 슈팅 주고, 이때가 장중 기준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잠시 올라섰던 날에, 그날 시가총액 1위 찍고 무너져 내린 거죠. 응? 제로금리, 코로나19 때 제로금리가 된 거 아시잖아요. 제로금리 이후에 얘가 22년 3월달 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 제로금리에서 움직인 거 있어? 없죠. 금리 막말로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급격히 올렸잖아요. 올려야 될 시점에 안 올려서. 그래서 3월부터니까 이제 금리 인상 시계 부분이 이렇게 겹쳐지겠죠. 3월부터 금리를 인상해서 그렇게 해서 2007년 7월까지 금리 인상 시기, 이때 멈춰 있다가 이때 미친 듯이 날아갔어. 왜 날아갔어 이때?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날아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로 금리 때도 못 올라가던 애가 금리 고금리에서 날아가잖아. 왜 날아가요? 주가 조작이지 뭔 왜 날아가? 고금리니까 성장주가 날아가? 주가 조작이니까 날아가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성과 없잖아. 항상 이 미친 듯한 슈팅 나올 때 헛소리하고 FTA 승인된다고. 그게 주가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걸리니? 얘네는 막 조 단위로 하잖아. 16조까지 땡겼죠 이번에. 응?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야. 이제는 얘기할 수 있잖아. 도이치모터스 그 천억도 안 되는 그런 쓰레기 잡주에서 부당이익 취하고 사이즈가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애들은 12발행해서 해먹는 애들은 그냥 일반인들이 12발행 자금 넣어줄까? 그래 안 그래요? 일반인들이 12발행 자금 넣어가지고 저런 장난짓거리 하고 그럴까요? 그럼 다 잡혀갔겠지. 막말로 저 흐름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얘기 뭐 깊게 하면 그렇고 뭐 장난치는 것뿐이 더 되냐고요. 전환 물량에 대한 시가총액이 밝았지도 않은 시가총액 형성돼 있고 전환 물량 다 해먹어서 1억 주 정도가 전환 물량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얘가 3천만 주 상장 정도에서 나중에 한번 저도 심심하면 한번 다 들여다보고 해봐야지. 알테오젠 마찬가지죠. 우리 펩트론까지만 볼게요. 올해 HLB 뭐 이슈하고 알테오젠하고 뭐 몇 개 있나? 없지? 그죠? 요 기준에서 얘도 똑같아요. 잘 보시면 2020년 코로나 시국 때 슈팅 나온 거 이외에 코로나 때 제로금리였잖아요. 제로금리에서부터 계속 제로금리야. 그죠? 계속 제로금리인데 왜 못 가냐고. 지금에 와서 뭔 헛소리냐고. 방송 나오는 애들 다 불러다가 빠따 때려야 돼.
다 빠따 때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정신 나간 애들이 어디서 누구 뭐 신문 기자가 하나 써놨는지 그거 보고 나와서 헛소리들 하는 거 아니에요. 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하나도 없고. 금리를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잖아요. 22년 3월부터 23년 7월까지. 금리 인상할 때 폭락 나왔어? 혹은 제로금리 때 폭락 나왔어? 응? 아니죠. 고금리에서 폭락 나왔죠. 왜 나왔어? 주가 조작이지 무슨 개뿔이나. 얘가 고금리니까 성장주가 간다고 해서 날아가나? 얘한테 돈 들어간 거 있어요? 자금 조달 얘네가 했어? 조작이지 막말로. 그러나서 이 고점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들의 물량이 거래 1000만 주 터질 때, 그때 제가 볼 때는 200만 주 다 털고 나간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대주주는 물량 털지 않을 거고, 대주주 해봐야 뭐 지분 얼마나 개뿔도 없는 거. 또 2대주주가 5%인가 갖고 있는 거죠. 이 2대주주가 저는 의심스럽다 이거죠. 왜냐면은 50만 주 팔아먹고 그러고 나서 찔끔 뭐 얼마 사지도 않은 거 가지고 당일날 지분 신고를 해? 그 폭락 나올 때? 그럼 지금도 좀 찔끔이라도 사주든가. 하이 쓰레기들 아주. 응? 근데 막연하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바이오가 날아간다? 미친 거 아니야? 응? 제로 금리일 때 날아가야지.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죠? 응? 금리 인하일 때, 제로 금리일 때, 코로나19 터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로 금리 아닙니까? 제로 금리일 때 날아갔어야지. 뭐하고 못 날아가? 제로 금리인데. 어? 뭐 그때는 경기가 뭐 어쩌고. 그때는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가 어딨어. 응? 그러면은 이때 금리 인상 시기에 폭락이 나와야지. 금리 인상 시기에 폭락이 나와야지. 재료가 아니고 그런 게 어딨어. 더불어서 가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응? 달러 강세 시절에 대한항공이 외화 부채가 많으니까 이자를 많이 내야 돼서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실적이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실적이 커버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 때문에 어려워하고 시장의 주가가 과도하게 조정을 받으면, 달러가 강세를 띄어서 어려워요. 과도하게 조정을 받으면 그건 아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죠. 음? 여기에서 지금 펩트론도 똑같은 초록색 박스는 제로 금리일 때, 금리 인하하면 얘가 수혜 주려며. 왜 조달 금리를 싸게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럼 제로 금리 때 왜 못 갔냐고.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 지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금리 속에서 폭등이죠. 왜 날라가? 주가 조작이지 무슨 개뿔이나 이런 애들이 뭐가 있어서 날라가. 대주주금 9%짜리를. 명확하게 금리의 기준 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뭐 시장도 흉흉한데 사실상 금리 이야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 내년에 금리를 점도표 기준에서 50bp 정도, 두 번에 50bp 정도만 낮춘다. 그것도 낮출지 여부도 봐야 된다의 기준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근데 그게 조정이 뭐 그냥 뭐예요? 결론은 그냥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출회된 거지. 무슨 개뿔이나 우리나라처럼 저점 찍고 내려가다가 한 대 더 맞은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에서는 그냥 폭등 랠리 속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진 거죠. 그러고 나서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오고 추후에 슈팅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또 경기 좋다고 막 기준점 잘 잡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됐죠? 그래서 요 금리에 대한 전략은 당분간 계속 메인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금융지주사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기준 잡으셔서 대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금리를 내려야만 살 길이다라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금리를 지금 안 내린대? 야, 초대박이구나. 오늘 같은 날 쇼핑해야 되는구나. 엄마, 근데 주력주에 돈이 없네.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조금만 감내하시고 대처하자는 거예요.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이 또 600만 주, 기관도 270만 주나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매도를 할 때 얼마였어요? 하루에
1,400만 주, 1,600만 주까지 팔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그 수급의 흐름이었는데 저는 이번이 이제 지금 정점에 달했다라고 보는데 국가 신인도, 국가 정책,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게 이런 데서 좀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제 하이닉스 쪽이 오늘 수급이 꼬여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두들겨 팼던 외국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설정이 잡혔다는 거. 그리고 기간이 저게 금융투자 쪽이면 해지 물량입니다. 저거는 의미가 없어요. 저거 100만 주 의미 없습니다. 해지 물량입니다. 연기금이 저렇게 팔았다면 또 한번 욕을 했을 텐데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다며. 근데 왜 시가총액 1, 2위에 팔아? 그럼 뭐 국민연금 수장 되시는 분도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뭐 정부 당국에서 뭐 규정을 만들어 놓든가. 자, 현대차의 기준도 아까 보시니까 뭐였어요? 외국 기관 순매수 1위였죠? 올해 들어서만도. 작년까지 합치면 뭐 범접할 쪽이 없어요. 오늘의 수급의 조정 의미 부여하기 어렵고요. KB금융 요 수급이 월등히 개선돼야 된다는 거. 네이버도 최근 내 고점을 뚫고 올라왔는데 수급이 5년 만에 굉장히 크게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급 변화 없이 과도한 조정 이후에 되돌리는 흐름,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 뭐 고점 대비 10%입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JYP의 흐름도 뭐 누적 수급이 좋은데 너무 거래간지 제한적이니까 너무 확장해서 해석하시면 안 되겠고, 그리고 뭐 루닛이 장중에 3%대 돌렸다가 또 두들겨 맞으니까 이런저런 흉흉한 기사가 나오는데 일단은 변동성 매매로 접근을 했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매도의 기준이니까 외국인들도 프로그램 쪽 이외에도 자체적인 매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NH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사모펀드 쪽, 단기 성향의 사모펀드 쪽이 매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되돌림 매수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단기 성향이니까. 그래서 11월 18일 이후에 뭐 내일까지도 뭐 사모펀드가 다 빼고 나가겠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오늘 뭐 다 빠졌네요. 다 빠졌고 다시 뭐 매수로 기준이 잡혀서 들어올 수 있어요. 중기 성향의 연기금, 그다음에 투신, 투신 잡아 끌어도 되고 외국인도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1, 2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매도와 순매수만 놓고 보실 필요는 없고 매도와 매수 부분. 그러니까 외국인이 위로 올라갈 때 그 거래도 있었지만 밑으로 내려올 때 거래도 많잖아요. 그래서 평균 거래 단가 73,890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물량을 받은 외국인, 기간보다는 외국인의 손바뀜이 많은 거죠. 35만 8천 주의 매도는 33만 9천 주의 매도예요. 여기서 이제 해적 물량도 있고 뭐 단타도 있겠지만은 단타는 주가가 뭐 위로 쏘아 올려질 때 그나마도 단타가 나오는 거지. 곤두박질 치는데 무슨 단타야. 그래서 요 기준은 손바뀜으로 좀 해석을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도 뭐 적은 물량이지만 수급은 들어왔는데 꼬리가 좀 달려 있어요. 저 부분은 뭐 내일 감싸 놔도 되고 다음 주에 감싸 놔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추이 추세 부분에 추가적인 흐름을 추후에 한 번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어갔던 종목군들 압축은 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될 만한 종목군들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압축 전략을 짜드렸지만 압축을 못 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문의 주시고 기준 좀 잡고, 그리고 일단 외부에 계신 분들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검색기에서 종목이 이제 떴다 다 소진이 되고 없어졌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기준이죠. 장중에 삼양식품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삼양식품이 쭉 뻗어 올라갔다가 4% 그리고 9% 이상까지 들어 올려졌다가 그랬다가 꼬리 달고 좀 크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크게 내려와서 좀 짜증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9%고 10%까지 되겠네요. 왜냐면은
78만 5천 원까지 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꼬리 달리는 경우는 대부분 그 다음날 좀 감싸 안고 돌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뭐 그런 맥락에 좀 보시고 그리고 요 부분에 전진건설 로봇이 이제 어제 떴었는데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를 우리는 그렇게 매매 사인을 문자로 잡아드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 27,000원 그리고 29,000원대 그리고 36,000원대까지. 그러니까 어제 포착되고 오늘 하루. 그러니까 검색기 하나만 가지고 잘 대처를 하셔도 충분하게 개별 매매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 이렇게 뭐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조금씩 더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다 수정해서 잘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이런 전화번호도 본인 전화번호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본인 전화번호를 넣어야 본인이 설명하고 교육 신청 받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기존에 예린 아나운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재 몇 분이 신청하셨는지 선착순 10명이라며 오늘 뭐 이제 마케팅 시작해서 2분이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8분 남았다고 안내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검색기를 좀 활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검색기에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상한가 종목 뭐 잡아내시고 이런 식으로 검색기 기준에서 그리고 또 안 올려놨구나 이쪽에는 한번 제가 쭉 해서 올려놔 드릴 텐데 예를 들면은 검색기 기준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교육 강의하시는 분이 본인이 그대로 올려줬으면은 본인 거 마케팅 올리기 전에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수익이 납니다. 검색기 DB증권 쪽에 윤정도는 1조 미만짜리는 거의 언급을 안 해드리지만 뭐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검색기 활용하시려면 교육 받으시죠. 기본적으로 사용 방법은 알려드리지만 교육을 받으셔야 사용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혹은 유튜브로 직접 찾아오셔서 윤정도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삼양식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교육 잡아드렸는데 오히려 뭐 교육해드리고 또 가격대 77만 원대 뭐 이렇게 했는데 주가는 종가가 오히려 밀려버렸어요. 검색기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 신청하시면 되니까 클릭하셔서 검색기 신청하시고요. 그다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 검색해서 나오는 종목에 대한 문자 사인 받고 싶어요. 또 교육 받고 싶어요. 이것도 순서 이제 바꿔놔야지. 본인들이 얘기 안 해도. 이제 예린 아나운서 거는 내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럼 뒤로 빼든 내리든 내일 끝나더라도 윤정도 실전 교육이 일요일 날 있으니까 지금도 들어오세요. 제 거 녹화 방송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케팅 해야지. 그냥 본인들 연습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잖아. 이 아카데미도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윤정도 교육을 3시간을 포함시켜놔 드렸어요. 그래서 검색계 종목이 뜨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옥석 가리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은 어떻게 꾸려야 될지. 지금 뭐 시장이 흉흉하다 보니까 뭐 우리도 뭐 당장 말씀드린 것처럼 삼양 식품을 들어가서도 이렇게 두들겨 맞고 뭐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 형성이 됐는데 일단 자 그렇게 해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들으셔도 이해가 잘 안 되신다 했을 때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도 절대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리 관련해서 또 나중에 환율 한 번 더 자세히 그리고 뭐 시간이 된다면 CDS 프리미엄 아까 계속 말씀드린 CPI, PPI까지도 뭐 진짜 제가 판단할 때 뭐 문제가 돼서 그것을 다 해석해 드려야 되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 이제 설정을 잡아 드릴게요.